자, 중국. 중국은 일본화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걸 피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2024년 채권 매도가 강했거든요. 중국 채권은 외국인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 경로를 벗어나려고 미국 채권을 판매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하는 김에 공격도 하자. 그게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증가하고 쇼크로 예상되던 시기예요. 한국에서는 이 후속 보도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요런 이제 중국의 이런 리스크 대비 리턴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지 독특한 짓을 하는데 중국은 근데 상대적으로 자국 내의 채권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많이 열려 있진 않아요. 근데 중국은 돈이 부족한지 독특한 짓을 하는데 4월 3일 녹색 채권이란 그린본드 국가주도 이걸 발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ESG 팔아서 돈 좀 끌어내겠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영끌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경로로 가고 있는데 이 안 좋은 경로가 좀 과도해지면 더 권위주의 그리고 더 군국주의가 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채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조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 한국은 코스피 팔고 국채 매수하고요. 뭐 하루 이틀 만에 판 건 아니고요. 계속 팔면서 35조 정도를 지금 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 국채. 그 이전에는 20조였어요. 20조. 그래서 어이구. 네. 이게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조달이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해요. 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다음 유동성 프리미엄은 장난 아니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거. 근데 꼭 서울 부동산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부동산을 이제 개인 단위로 자꾸 고집을 하고 아파트를 고집하다 보니까 골치 아픈 거긴 한데 서울 외곽도 나쁘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계속 신산업들이 경기도 남부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10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 유동성이 더 풀릴 테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유럽은 좀 상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재무장 선언을 하니까 당연히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지출 확대 선언 이후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채권 매도가 시작되었다가 그래서 독일이 채권 시장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4월 달에 회복을 했습니다. 3월에 이렇게 빡 올랐다가 4월에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왜 4월에 회복을 했냐?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경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 채권도 사야 되겠다. 저희가 망할 국가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독일로도 몰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인플레이션 한 번 더 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 괜히 ESG를 해가지고 자 프랑스 국채 수요는 매우 강력해요. 1월 달부터 매우 강력합니다. 영국 영국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안전자산으로 신뢰받지 못해서 내가 영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안전자산으로 신뢰받지 못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국채 수요가 증가한 국가들은 작년에 채권이 어느 정도 매도되었던 국가들인데
영국은 지금도 계속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안정자산 위주로 채권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번외인데, 일본은 오히려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서 우리도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금리 상승기라서 국채 매도세가 강합니다. 일본은 진짜 전 세계로 반대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자 부재가 의식되어 초장기채 수요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자본 수지가 센 국가니까 리케이 지수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사실 저도 좀 물려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위험하게 따라서 할까봐 제가 미리 말하는데, 저는 한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늘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 좀 게을러 해요. 귀찮아요. 별로 부여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을 사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한 변동 시기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겁니다. 미국 금리 변동기에 하락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뭐 그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좀 회피할 수가 있으니까, 하락장을 피하면서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니까 그 이자만큼 구매력이 증대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많이 인하를 하면은 뭐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아니어도 그냥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혹은 금리 인하를 예상할 때 이렇게 채권을 사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혹은 리세션의 경우에는 채권 이자 플러스 채권 매도 가격은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만큼. 예를 들어 채권 이자 3%, 디플레이션 1%면 실제 채권 이자의 가치는 4%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구매력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이게 인플레이션 이 다음 단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연준은 디플레이션에 통화량을 공급하고 자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이 채권은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매각을 통해서 자본 이익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데, 채권 이자가 3%라고 했을 때 그 가격과는 별개로 채권의 기본적인 그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이자 4% 해가지고 10년 주겠다. 그럼 140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예를 들어 0.25%뭐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0.25%인데 여기는 4% 금리가 나오죠. 그만큼 가격을 높여야 이 시장 금리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25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높여버려요.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대로 받고 있어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중도 매각을 통해서 자본 이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이건 시간을 아끼는 용도죠. 그래서 채권 만기가 길수록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할 것 같아가지고, 채권 만기 긴 거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20년, 30년 장기 채권 사는 겁니다. 이거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3배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3에서 10년 중기 채권을 사셔야 돼요. 요런 시기에. 뭐 이유는 다음 것 같아요. 일단 물려도 큰 걱정이 없어요. 디플레이션 나도 그만큼 이익을 얻으면 되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구조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좀 높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국채는 안정적인 이자를 위해서 매수하는 게 1번. 중도 매각은 이거 구매력이 좀 더 증대됐는데 다른 괜찮은 투자처가 있네? 여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장이 더 되겠는데? 그래서 파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부수익 같은 거죠. 이때 이거 장기 채권을 사면은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 채권 가격이 크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거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중도 매각을 못 해가지고 물려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돈 날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날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년물 국고채 채권 ETF 정도 추천합니다. 요거 그냥 대충 찾아서 가져왔는데 다른 수수료 싼 거 모르겠어요. 이미 좀 올랐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 뭐 짧게 먹고 빠지는 그런 용도면은 그런 ETF 그리고 굳이 난 이자 필요 없다? 요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체 비중은 총액의 10% 정도. 그 외에는 될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RP를 매수하셔가지고 그냥 이자를 받으십시오.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1% 나면은 그만큼 이자를 받으면 나는 구매력이 3%가 증대되는 겁니다. 자, 글로벌 자금은 채권을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빨리 매도해야 한다. 뭐 글로벌 자금이 채권을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매도해야 되는 점도 있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게으름뱅이 류라 가지고 고수익보다는 이런 과거의 이자나 아니면 호흡이 긴 환율 이익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귀찮아요. 하나하나. 이게 옛날에는 어릴 때는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막 했는데 요즘은 계산도 귀찮고 게다가 AI 나오고 난 다음에 야 네가 계산해줘. 야 자본 비용이랑 네가 계산해줘. 아 귀찮아. 야 그 고수익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해줘. 적당히. 어차피 일하는 게 더 벌어. 그런 식으로 좀 굴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냥 인플레이션만 막으면 됐지 뭘 굳이 하면서. 자, 그러면 자본 비용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원가를 생각하는 것들은 현금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본 비용은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거기에 금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본 비용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내야 되고 이만큼의 현금을 이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이 정도 이익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자본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위험 이자율인 10년물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가산 비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웩이라고 해가지고 투자할 때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 비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대출 같은 거 받았을 때도 이자를 적게 낼 수가 있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샀을 때도 이자를 적게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파월이 정치화되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같은 시기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금리를 조심스럽게 내리는 건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금리를 진짜 원래 급등시키고 급락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교과서에서 원래 배우거든요. 금리는 조심 내려야 된다. 조심조심 올려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독주를 막고 견제를 하는 연준의 역할에는 동의하는데 이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고정 정책은 연준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정치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정책으로 주가가 오르고 충격 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추진력을 받게 되거든요. 트럼프가 예정한 대로 흘러가게 돼요. 저환율을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언한 게 뭐였죠? 저유가, 그 다음에 저환율, 그리고 저물가, 요 세 가지였죠. 그래서 최대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파월이 하고 있는 행위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는 있잖아요. 굳이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이 있어서 재량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할 필요 없이 기계가 하면 돼요. 그냥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밀턴 프리드먼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재량적으로 하는 거. 5%씩 연간 증가시켜라. 그런 식 기계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저기에 아무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걸 장악하면 권력이잖아요. 사람 욕심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저걸 기계를 반대하고 저 권력을 잡은 채로 그린스펀 때부터 말로 컨트롤하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재량적인 금리를 컨트롤하는 걸 허용해주는 이유는 그린스펀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마에스트로라고 불린 이유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브프라임이 났죠. 근데 이 중립금리 개념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중앙은행은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중립금리란 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고정시키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이 딱 절묘한 고정된 상태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면요. 중앙은행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1, 2% 정도 높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요. 중앙은행 금리는 중립금리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면 중앙은행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낮아야 합니다. 지금 목적은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즉 중앙은행 금리는 자본 비용을 낮추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당연히 기업이 조달하는 가상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근데 지금 상태는 목표했던 2%에 근접해 있고요. 본래 원래 이거 근거도 없어요. 사실 2%라는 거. 본래는 4%였는데 아마존 효과, 중국 효과를 낮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4% 요 금방이죠. 근데 이거 올라가는 추세죠. 그리고 이건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추세고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정부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돈 뿌리는 걸 줄이고 부채를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출을 중단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소 방향과 실업률 증가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위험하지 않은 적정 타이밍이에요. 지금 현재 금리를 0.25% 정도 낮추면 돼요.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는 4.5%에서 지금 고정된 상태죠. 자,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이 났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소하지만 이 뜻은 뭐다? 중립금리 이상의 상태라는 뜻이고 확인도 된 겁니다. 최소 중립금리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침체로 공황의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화량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지금 현재 안 하는 거예요. 대다수 관세는 내수 침체 즉 디플레이션을 불러요. 저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른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수재 공급 부족이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족. 그건 바이든이 스스로 자초한 거고 유럽이 스스로 자초한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 추가 채굴, 원유 추가 채굴을 금지했고 러우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비싸게 풀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나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공급하는 식량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비료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더욱더 위험해졌습니다. 자,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에너지를 펑펑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정을 시켰어요. 상황이 이렇게 행동할 상황이 아닌데 기본적인 영역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입니다. 트럼프의 지지 지역인 중부 지역이 지금 이제 집 대출 비용, 렌트비, 자동차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자를 한 달이라도 늘려서 트럼프의 추진력을 낮추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1기 때도 제조업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최대한 힘들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은 말로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최대한 높여놨습니다. 이게 금리 변동기에 쓰는 방식인데 인플레이션 기대값 조사 방법이 서베이예요. 설문조사에서 당연히 월가 사람들도 조사를 하겠죠. 월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값 올리고 언론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장한 다음에 최대한 비싸게 주식을 팔고 최대한 싸게 채권을 매수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을 토크 유어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역시 저걸 조정할 수 있는데 입으로 하는 중앙은행이나 조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조정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늦게 대응하는 방식을 샤오실의 바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해서 대응을 늦게 한 건 파월의 실책이었어요. 이전에 실책을 한 번 했어요. 물론 바이든의 압박도 있었지만은. 근데 경기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데 늦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세상이란 게 언제나 우스꽝스러워요. 큰 조직일수록 뭔가 어려운 게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조직일수록 정해진 대로 안 돌아갑니다. 진짜. 오히려 단순하게 기본을 지키는 정도 수준이 안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대화를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정한 거 기본기 한 30%에서 50%만 지키는 조직이라 해도 대단히 우수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직이 거의 없어요. 국가 부채를 보십시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들어서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여론이 들어오면서 대단히 막히게 됩니다. 트럼프도 대단히 저항을 받게 되고 지금 저런 저항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권이 진짜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했지만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죠. 하는 소리가 돈을 안 뿌려서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수혜를 받지 못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그게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식과 진실, 의미와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미국 금리는 매우 정치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정치화입니다. 월스트리트와 연준이 본래의 목적과 규칙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생각하는데 그린스펀을 비판하던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맞다고 자주 느껴요. 재량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인간은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관리는 AI가 잘해요.